안녕하세요. 비욘드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하와이오 재활의학과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인종 원장입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애정하는 비욘드 채널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손목과 손저림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전 비욘디에서 방송이 되었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미 그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손저림과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의 방송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겹치는 내용이 없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바라본 손목, 손저림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비절개 수술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경 근존도 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이 신경 근존도 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손목과 손저림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먼저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손목과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나 관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신경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이러한 신경 문제 중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목과 손의 저림이 발생을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환자분도 그렇고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그 전에 우선 손목 터널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목 터널의 아래쪽은 뼈로 되어 있고 그 옆쪽도 뼈로 되어 있고 위쪽은 단단한 인대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터널의 압력이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압력이 점차 올라가게 되면은 이 힘줄 같은 것들은 비교적 그 자체가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줄 수는 있지만은 이 신경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손상을 입기가 쉽게 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또 보시면은 우리 손에서 손바닥 쪽, 그런 다음에 손 끝 쪽으로 가는 신경은 두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번, 2번, 3번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정중신경이 있게 되겠고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은 척골신경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신경은 좀 특이하게도 반은 정중신경이 반은 척골신경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이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 1, 2, 3번의 손가락이 저리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증상 중에서 전형적인 증상도 있고 애매한 증상들도 있게 되겠는데요. 전형적인 증상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 3번 손가락이 저리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1번만 저릴 수도 있고 2번만 저릴 수도 있고 뭐 1번과 3번이 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크게 관련이 없지만은 어쨌든 1번, 2번, 3번 손가락이 저리다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보통 밤에 더 많이 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이제 밤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힘줄에서 유착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주무시다가 저려가지고 손을 털면은 조금 나아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것들을 합쳐보게 되면 만약에 환자분이 1, 2, 3번 손가락이 저리고 밤에 저려서 잠을 못 잔다, 자다가 이제 저려서 깨게 되면은 손을 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거의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애매한 증상들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손가락이 다 저리다. 1, 2, 3번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저리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증상이 되겠고요. 또 이제 손목만 아프다 이런 경우에도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도 같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그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과 좀 감별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별 진단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비슷할 수 있지만은 진단은 좀 다른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되겠는데 우선 신경 문제로서는 목 디스크가 있게 되겠고
척골신경병증, 아까 잠깐 그림에서 봤지만 척골신경병증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주로 저린 증상이 되겠고요. 이 회내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정중신경이 눌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손목이 아니라 이 팔뚝 쪽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은 비슷한 증상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내근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또 당뇨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염 때문에 손이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 외에도 힘줄 문제에는 득회르벤 건초염이나 손가락 굴곡근 건초염,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증상이 비슷할 수가 있고요. 관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손목에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어도 환자분들이 저림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또 기타 문제로는 갑상선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과 위에서 말씀드린 병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목도 아프고 손도 저려서 이게 목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손목 터널 때문인지를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군데를 다 치료를 해줘야 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손이 저리다. 그럴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보셔서 증상과 병력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신경 근전도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용이 쭉 나오겠지만은 이 신경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이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신경 근전도 검사는 신경 검사와 근전도 검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의원에서 시행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이 저려서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병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거셔서 신경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그 두 가지 신경 검사와 근전도 검사 중에 근전도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신경 근전도 검사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과가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두 과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시행을 하시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검사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검사하시는 분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검사가 루틴으로 이렇게 하는 검사든 있지만은 환자분의 증상이나 아니면은 얼마간 아프셨는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그리고 검사 중간에도 이 검사 중간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더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보험 적용이 되시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 그 사이에서 검사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개인적인 부담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검사니까 손저림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할 때 아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아프진 않고요. 우리가 겨울에 정전기 오는 정도의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신경 검사에 대한 이야기고 근전도 검사는 작은 침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침이 좀 작기 때문에 크게 통증이 있거나 어려운 검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요.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팔 쪽에 신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확인하는 거는 이 팔의 끝쪽, 손가락 쪽에서 이제 전극을 붙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따라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번 쪽에서 이제 신경 자극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 손가락에서 잘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신경의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1번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2번에서 자극을 해보니까 신경이 쭉 가다가 이쪽에서 확인이 되는 게 약간 느려지거나 세기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아까 1번에서는 괜찮았는데 2번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신경에 문제가 있는 위치는 이 1번과 2번 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찾다 보면은 환자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검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목 디스크나 아니면 척골신경병증이 같이 있는지 아니면 내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고 목 디스크인 건지 이거에 대한 좋은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경 손상이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치료부터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검사를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데 내가 잘못 치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좀 이따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이 사실 환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신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검사가 신경근전도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뵀던 환자분들인데요. 38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 공장에서 손을 많이 쓰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저려서 주무시다가 깰 정도였고 깨면 이제 손목을 좀 털고 이러면 조금 나아지고 이런 증상이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주 전형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너무 심하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절개 수술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이나 불안감이 있으셔가지고 비절개 수술을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검사인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했는데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정상 소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의아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가 정상이어도 증상이 아주 심하면은 가독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반드시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전도 검사상 정상이셔가지고 우선 다른 경우에 해당하시는 건 아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레이놀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분은 다행히도 제가 검사를 했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술 치료를 해드리진 않았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만 해드렸는데 증상이 완전히 소실이 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상적으로 분명히 이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신경근전도 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수술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아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 이분은 4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첫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저림이 있으셨고 마찬가지로 저림이 심하셔서 주무시다가 깨고 그런 정도셨습니다. 목도 약간 불편하셔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2번 정도 주사를 하셨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아파지시고 증상이 심하셔서 저한테 내원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신경근전도 검사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검사상에서 중등도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목 디스크가 같이 있는 소견이 보이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치료를 해줘야지 환자분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는 우선 비절개 수술 치료를 제가 시행을 해드렸고 추가로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아프지 않으신 정도로 호전이 되셨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내가 목 디스크냐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냐 이걸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다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치료를 하셔야 만족도가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사례인데 5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지금까지 세 분이 다 여자 환자분이시죠. 여자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5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손가락이 다 저리셨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저리다. 저림도 심하고 이제는 슬슬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뭘 놓치기 시작을 한다. 물건을 집어도 놓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증상이 어떤 의사 선생님 모셔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시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 주사를 여러 번 하셨었고
할 때나 잠깐씩은 좋아지는데 계속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비절개로 수술을 원하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분도 신경근전도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였고요. 검사 결과상에 중증의 손목 터널 증후군이 보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경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신경이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경이 이제 막 손상이 되려고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경 손상이 생기기 전에 수술하시는 것이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신경 손상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만족도가 한 70% 정도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손상이 되기 전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수술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은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데 그 신경 손상이 진행이 되시면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제 신경 손상은 증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림 증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손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손의 감각이 둔해진다. 이런 것들은 신경이 아주 손상이 되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비절개 수술 치료를 권유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일정을 보고 연락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좀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다른 데 가서 뭐 수술을 하셨나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수술 날짜를 못 잡고 지내시던 중에 갑자기 통증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아픈 게 옛날 같지가 않네. 이 정도면 쓸만하네. 이런 증거가 통증이 줄어들으셔가지고 그냥 치료 없이 지내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3달 정도 되니까 증상이 이게 좀 이상하다. 손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네. 이런 무서우시니까 이제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다시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미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되어버린 상태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도 회복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비절개로 수술을 해드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도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수술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손에 힘이 완전히 빠지고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좋아지려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증상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해서 이게 좋아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증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손목 보호대, 운동 치료,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좀 중증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초음파 유도 하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효과를 많이 보시게 되고요. 치료를 해도 잘 안 낫거나 신경 손상이 좀 심하거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로 해가지고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 자체를 잘라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어떤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 좋은가? 그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신경근전도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운동치료를 좀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운동치료가 조금 어려운데요. 초기인 경우에는 충분히 얼마든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쭉 젖혀주시는 동작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이제 어떤 치료든지 간에 어떤 스트레칭이든 간에 디테일이 중요하게 되겠죠. 가급적이면 이 손바닥을 누르시지 마시고 손가락 끝 쪽을 하셔가지고 뒤로 쭉 잡아 당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손가락보다는 이 손목 자체에서 당겨지는 느낌이 드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정중신경 옆에 있는 손목 손가락 굴곡근을 약간 그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5가지 모양을 순서대로 각 자세를 5초 정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4번씩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계셨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편안하게 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오리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다섯 번째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 손가락 끝에 있는 관절은 구부리지 마시고 이 중간에 있는 요 관절만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은 이 5가지를 순서대로 계속 하루에 좀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손이 움직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정중신경 자체를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가 정중신경에 유착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정중신경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쭉 펴시고, 그 다음에는 손목을 같이 젖혀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를 약간 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손바닥이 보이게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은 정중신경, 손목에서 눌리고 있는 정중신경이 부드럽게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유착이 좀 풀리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이 진행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 중에 저림 증상이 생기시거나 그러면 멈추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저림 증상이 더 생긴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이제 뭐 요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가드닝, 요즘 그 라이더 분들도 많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구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운동을 평소에 짬짬이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막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탄력이 있는 공 같은 거를 손가락 사이에 껴서 이렇게 잡는 가위질하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잡는 것도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세게 잡는 것도 괜찮으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집에서 고무밴드 같은 걸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손가락을 걸고 쭉 벌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끝에 걸고 손가락을 젖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5개를 다 걸고 이렇게 쭉쭉 펴주는 운동을 하신다든지, 볼로 이렇게 그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그냥 하시다 보면은 손에 생기는 질병들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잘 안 되게 되면 유도하에 그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도 많은 환자분들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초음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 주변에다가 신경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신경 손상도 일정 부분 회복시켜주는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게 바로 이제 손목의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횡수근관 인대라는 건데요. 이 아래쪽에 이제 신경이 위치하게 되겠고, 신경과 이 인대 사이를 주사를 이용해서 약물로 쭉 이렇게 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눌려 있는 것도 좋아지고 유착도 해결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디테일이 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다가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신경이 여기서 눌리는 게 아니고 약간 더 바깥쪽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주사를 해주는 게 당연히 효과가 좋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치료의 디테일도 어떻게 알 수 있다? 신경근육도 검사를 해보시면은 이러한 신경이 눌려있는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는 사실 저희가 뭐 걱정을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허리 수술이다 그러면은 정말 웬만하면 조금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잘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해야 되는 수술이긴 한데, 이 손목에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하는 인대 절제술은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증상이 심하고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있고 지금이 수술의 적기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바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3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경근전도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심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는 인대 절제술을 말하는데요. 인대 절제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종류는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빨간 부분, 인대에서 이 빨간색 부분을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중신경 바로 위에서는 이제 신경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자르지는 않고 이쪽에서 잘라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하시더라도 이 인대를 자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절개 수술법이 있고요. 절개 수술법은 이 피부에서부터 절개를 해 나아가면서 이제 안쪽에 인대를 잘라주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내시경 수술법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법은 절개 수술법보다는 절개를 조금 작게 하게 되겠죠. 한 1cm, 1.5cm 정도를 여기에 딱 째고 이 안쪽에다 내시경 기구를 집어넣어서 인대를 절제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절개를 하지 않고 인대를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3번 그 비절개 인대 절제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뭐 비절개이기 때문에 피부 절개는 전혀 없게 되겠고요. 마취는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하고, 일상복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벼운 일상생활 동작은 뭐 수술 직후에 바로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밥을 빼고 상처가 다 아무는 데까지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도 보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손을 씻기가 어려운데,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정도면은 충분히 손을 씻을 수가 있고요. 치료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빨리 그 일로 복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수술적 치료를 하고 빨리 복귀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보통 이제 그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 2, 3일 정도면은 충분히 업무에 복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이셔가지고 최근에도 한 90세 거의 가까우신 할머니 한 분을 수술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고령에 당뇨도 있으시고 이제 혈전제 같은 걸 드시기 때문에 그 증상도 많이 심하셨어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90세 정도 되시다 보면은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이제 알아보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게 수술 직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충분히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게 되겠고,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절개는 전혀 없게 되고, 바늘구멍, 작은 바늘구멍이 2개만 생기기 때문에 출혈이나 이런 거에서도 비교적 많이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하면 다 좋아지나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적 치료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재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술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것이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경 손상이 심해지시기 전에 적절하게 이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수술 치료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것들 근전도를 이용하면은 수술하기에 적긴지 아니면 조금 늦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수술을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명을 모아서 데이터를 연구를 해봤더니 2가지 정도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술을 하다가 신경 자체를 약간 건드렸던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인대를,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잘라줘야 되는데 완전히 자르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의 키포인트는 신경의 손상 없이 인대만을 완전히 절제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게 되면은 수술의 결과도 최대한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별 진단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우선 목 디스크가 아주 대표적인 간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몇 번째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아픈 부위가 다르게 되는데, 이 6번 신경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저림 증상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은 이 목에서부터 팔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려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감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 저림 증상이 손가락 저림 증상이 목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건가 이렇게 항상 여쭤보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6번 신경에 그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쪽에서는 증상이 없고 이 아래쪽에서만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이 위에까지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같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전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잘 알아본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만족도가 높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감별 진단이라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가 같이 좀 잘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아쇠 수지는 이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있고 이 힘줄이 옆으로밖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인대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쓰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붓고 하면서 손가락에 걸리는 증상이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이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은 이 괜찮으신 힘줄에 비해서 이렇게 초음파를 댄 겁니다. 괜찮으신 힘줄에 비해서 아프신 힘줄이 많이 부어 있고 이 주변의 인대도 많이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단계별로 이것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1단계는 그냥 통증과 약간 불편감이 있는 정도. 이럴 때는 약물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2단계가 되면 약간 걸리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피거나 굽히거나 할 때 걸리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유착방리술이나 주사 치료를 해주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3단계는 이 증상이 심해지셔가지고 이렇게 혼자서는 필 수가 없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펴줘야지 손가락이 펴지거나 굽혀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증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 하키나이프라고 해가지고 끝에 약간 갈고리 같은 바늘이 달린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절개 없이 인대 전체술을 해드리면은 증상이 바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방치가 오래된 상태인데요. 손가락에 걸리는 거에 더해져 가지고 이 손가락 관절 자체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대 절제술도 해주셔야 되고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관절 부분도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그렇게 좀 번거로운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한 분이 아니셨고요. 그 유착 방리술을 해드렸던 분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좀 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굽히거나 할 때 딸깍 딸깍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부드럽지 못한 상태인데 초음파를 보면서 유착 방리술을 해드리면은 이게 금방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상이 심해지시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비절개 수술을 해드리면서 하키나이프로 방아쇠 수지도 같이 하고 동시에 수술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손저림이 있으시다면 우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신경근전도 검사를 우선 받으시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될지가 쭉 나오기 때문에 신경근전도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두 번째 결론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신경 손상이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사실 어떤 종류의 인대 절제술을 받아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경근전도 검사를 해보시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스에서 봤는데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저렸다가 갑자기 좋아지시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물론 병이 좀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증상이 아주 심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신경 손상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예, 정희님
그 손목 터널 증후군에 결리면 수족냉증 증상도 보이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이라고 하는 게 저림 증상도 생기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온도를 조절을 하는 것도 이제 신경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시면은 저림 증상, 시림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림 증상은 좀 좋은 증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손목에서 이제 신경 손상이 조금 생기면서 발생하는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예, 고촌 날다람쥐님, 타자를 자주 치시는데 가끔 손목을 털어주면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을 털면은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손목을 터시는 것은 나쁘진 않고요. 근데 이제 더 추천을 드리는 건 아까 제가 몇 가지 운동 알려드렸던 거 그런 것들을 쉬는 시간에 짬짬이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큐님, 엄지로 무언가를 잡거나 누를 때 불편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 득교령인가 찾아보니 핑켈슈타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통증은 없고 손목은 괜찮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사실 손목은 많이 쓰게 되면은 별의별 병이 다 생기게 됩니다. 손목 관절염, 뭐 손가락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의 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제 생각에는 혹시 그 신경 근종도 검사를 안 해보셨다면은 그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문제가 없는지, 신경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이제 약간은 애매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그 검사에서 신경이 괜찮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른 힘줄이나 인대나 관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치료를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진단이 다 다르신 이유는 제 생각에는 보통 우리가 이가 아프면 잇몸도 아픈 것처럼 이 손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관절, 인대 같은 것들이 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정중신경만 이상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손목, 오늘 밤 주인공님, 손목 보호대를 차면 방법이 잘못되는지 금방 저린다고 하셨고, 화이자나 이제 그 우리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것들이 약간은 조금 저림 증상을 유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환자분들 보시면은 약간 그 증상이 조금 저림 증상이 생기시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손목 보호대를 하셨는데 증상이 더 심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어떤 치료든지 증상이 더 심해지신다 그러면 약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잘못되셨든 아니면은 보호대를 차는 방법이 잘못되셨든 금방 다시 저리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이제 신경 검사를 좀 해보시면은 어떤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저림 증상이 손목 보호대를 차거나 이래도 계속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중증 정도의 그 터널 증후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치료 단계를 좀 올리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분, 예, 백원님, 예,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었나요? 그건 이제 이분은 제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사용하는 것은 비용과 비슷비슷하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만 약을 드렸고 이 다음에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어떤 건지 제일 대표적인 거는 뭐 이렇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병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이 전문으로 보시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제가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된 대표적인 약들을 처방을 해드렸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었는지는 이제 근처에 큰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내과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제가 드린 약을 드시고도 증상은 다 좋아지셨고 그 큰 병원에 가봤는데 일단은 제가 드린 약만 드시면 된다고 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통증 없이 잘 지내셨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고촌날 다람쥐님, 재발이 잘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재발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재발이 잘 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대를 절제술을 할 때 좀 완전하게 절제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신경이 약간 손상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다시 아파지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재발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드렸던 케이스 중에서는 한 분 재발이 있으셨는데 재발이 생기셔서 다시 한번 비절개로 수술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예, 임명임님 10년 전에 예, 저희 그 은사님이시네요. 예, 수술을 했는데 많이 제 생각에는 보통 수근관 증후군 수술은 결과가 좋은 수술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10년 전에 하셨다 그러면 이 절개 수술법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으신 것 같고 이 절개 수술법은 손목 자체에 이제 뭐 보통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뭐 한 5cm 정도 절개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회복되시는데 아주 좀 오래 좀 시간이 걸리시고 제 생각에는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조금 통증이 좀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수술하실 때 이미 약간 조금 신경에 손상이 좀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환자분들의 불편감이 좀 많이 줄어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혜우님 디스크가 있었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예, 말씀 주신 증상은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증상도 좀 약간 일반적인 증상이랑 좀 다르고 이 진료기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말씀을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요 질문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연락을 드려보아서 그 다음에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김미연님 마산에 사시는 분이시고 왼손 수술을 하셨고 요거는 방아쇠 수지도 사실은 이게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 걸리는 증상은 바로 좋아지는데 이 수술한 자리에 통증이 상당히 좀 오래가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왼쪽에 수술을 하셨고 오른손을 요번에 좀 하셨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은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키 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끝에가 약간 갈고리처럼 생긴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개 없이 하시게 되면 확실히 회복 기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키 나이프를 이용하시면 꼬매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잘 눌러놓고 좀 지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키 나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권유를 드립니다. 네, 백원님, 내과나 정형외과처럼 재활의학과 원장님도 세부 전공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세부 전공은 따로 있습니다. 뭐 척추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저는 뭐 척추에 대해서도 많이 진료를 받지만은 이제 손목 저림에 대해서도 이제 손저림에 대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과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나 여러 가지 특수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술을 하시는 과,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만 하시던 시술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수술을 하시던 과, 그러니까 뭐 마취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도
초음파나 이 좋은 기구가 많이 나와 있어서 예전에 수술의 영역이었던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그 영역이 이제 과별로 나눠져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전문을 하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고 윤희님 손을 펼 때도 아프시고 손목도 잘 아프고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약을 드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 약을 근데 만약에 이제 약을 드시면 좀 좋아지실 건데 약을 너무 오래 드시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손이랑 손목이 아프다고 하신다는 거는 이 손이나 손목이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 그 손 사용하시는 걸 줄이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은 손이 이제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거 좀 하시고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사라님. 아까 영상으로 보여주신 비절개 인대 절제술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요거는 혹시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출연할 때 이제 받은 내용으로는 본인의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 비욘디 그 애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시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치료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바이러스님. 2030에서도 터널 증후군이 많이 오시나요? 최근에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절개 수술을 해드린 분 중에서도 20대, 30대 환자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업 때문에 오신 분도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게 촬영 일을 하신다 이런 분은 손을 많이 쓰시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경우는 취미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라이딩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이 손목이 많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드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DIY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책장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며칠에 걸쳐서 만드시는데 그때 이제 공구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목이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20대, 30대 분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환자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게 내가 괜찮겠지 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으실수록 만약에 저림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예, 백원님, 근골격계가 아파서 이제 재활의학과 생각을 못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재활의학과 하면은 재활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두시는데 사실은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재활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수술 쪽으로 여러 가지 디스크나 손저림 증상에 대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활의학과도 근골격계 통증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셔도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피바이러스님. 예, 병원이 하와유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와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아침에 이제 우리 직원들끼리 이제 조회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하와유 하면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I'm fine and you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최대한 만족을 시켜드리고 그런 다음에 증상도 많이 경감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병원 이름을 하와이로 지었고요. 기억하시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는 병원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본 손목 손저림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약간 좀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환자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와요 재활의학과의 김인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